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간 흔적도, 싸운 흔적도, 그저 공백만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은 이 사건의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죠. 2016년 초여름, 부산 수변구의 복도식 아파트. 15층 현관문이 열리자 반려견의 낑낑거림이 들렸어요. 식탁 위에는 장본 봉투가 그대로 있었죠. 라면, 우유,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 며칠간 손이 닿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집 안엔 파손도, 혈흔도, 다툼의 흔적도 없었어요. CCTV는 귀가 장면까지만 기록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사라졌죠. 두 사람의 휴대폰은 서로 다른 도시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꺼졌어요. 누군가 치웠다는 느낌도, 싸움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었어요. 그저 정리된 일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도시는 그들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고, 집은 그들이 떠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용한 집이 남긴 생활의 단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라면, 우유, CCTV, 문자, 그리고 서로 다른 곳에서 끊긴 두 개의 신호까지.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조용한 집을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평범한 일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무대였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간 흔적도, 싸운 흔적도, 그저 공백만 있었어요. 이 말은 당시 수변경찰서 강력팀의 첫 수사 보고서에 적혀 있던 문장이었죠. 시간은 2016년 6월 초여름, 장소는 해륙시 수변구의 복도식 아파트 15층이었어요.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는 윤현 씨의 아버지였죠.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를 걱정한 그는 직접 집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현관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고 안에서는 반려견의 낑낑거림만 들렸다고 했죠. 경찰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었을 때 아파트 안은 고요했어요. 현관 신발장에는 신발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장본 봉투가 있었습니다. 라면, 우유, 휴지, 그리고 마트 영수증, 모두 그대로였죠. 전등은 꺼져 있었지만 냉장고에 전원은 들어와 있었고 TV는 대기 모드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파손 흔적이나 혈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베란다 문도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반려견은 배가 홀쭉하게 꺼져 있었죠.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정적 속에서 식탁 위의 라면, 봉투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거기 앉아 있었던 것처럼. 영수증의 잉크는 선명했고 비닐 안쪽엔 김서린 자국이 있었죠.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한 공간. 누군가의 일상은 멈췄지만 집은 아직 그 사람의 흔적을 품고 있었어요. 이곳은 윤현 32씨와 선아이 19씨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윤현 씨는 뮤지컬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했고 선아 씨는 아파트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년째였고 주변에서는 성실하고 밝은 부부로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귀가 장면까지만 찍혀 있었어요. 밤 11시 30분 선아 씨가 장본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2시간 뒤 윤현 씨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통신사 위치 추적 기록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 사람은 해륙시 외곽 교량 부근, 또 한 사람은 서울 동측의 신호였어요. 그리고 둘 다 그날 이후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상한 건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출입 흔적이 없었고 문고리의 지문은 가족 것뿐이었죠. 누군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면 어떻게 문이 다시 잠겼을까요?
만약 스스로 나갔다면 왜 반려견을 두고 갔을까요? 집안에는 일상만 있었어요. 생활의 흔적만 남았을 뿐 사건의 흔적은 단 한 줄도 없었죠. 경찰은 잠시 그 집을 생활 공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냉장고 속에는 개봉된 우유팩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6월 3일. 라면은 5개 묶음 중 1개가 빠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냄비가 깨끗이 씻겨 있었어요. 그릇을 닦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음식을 끓였는데 먹지 않았을까요?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TV 소리도, 다툼도 없었어요. 집 5층 복도식 구조상 누군가 나가면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울리기 마련이었는데 그날은 그마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비실 CCTV 역시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하단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 분리수거장, 후문, 층문 모두 비어 있었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군가 그들의 귀가를 지켜보고 있었다면 혹은 이 모든 건 스스로 연출된 조용한 퇴장이었을까요? 사건 당일 오후 선아 씨의 분식집 거래 계좌에는 운영비 이체 명목으로 50만 원이 전송되어 있었어요. 그 전송 기록은 집 안에 있던 노트북에서 발견됐죠. 하지만 로그아웃된 시각은 새벽 1시 12분. 그 시간 두 사람의 휴대폰은 이미 정지 상태였습니다. 누가 컴퓨터를 켰던 걸까요? 이처럼 사건의 모든 조각은 논리적으로 맞물리지 않았어요. 부부의 흔적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멈췄지만 그 멈춤의 이유만큼은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죠. 이후 열흘간의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옥상, 지하실, 인근 하천 둔치까지 확인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문 없는 실종이란 단어 그대로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진 듯했습니다. 지인들은 말했죠. 선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 잘 지키고 연락 끊긴 적도 없었어요. 뮤지컬 동료들은 그날 연습이 취소된 걸 알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문자엔 몸이 좋지 않아 못 간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진짜 본인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거실엔 바닥에 떨어진 잡지가 한 장, 침실엔 가지런히 개켜진 수건, 현관엔 택배 박스 하나가 연오픈 상태로 놓여 있었죠. 누군가 그 공간을 정리하고 나간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사라진 건지 그 판단은 누구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중 실종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나 실종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고 사건이라 부르기엔 아무 단서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생활만 남은 집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그 집을 피하게 되었어요. 밤이면 반려견의 짧은 울음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죠. 경찰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아직 미제입니다. 그날 밤 문은 잠겨 있었고 CCTV는 귀가만 기록했어요. 누군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은 집, 그 안에서 사라진 두 사람, 그리고 남겨진 것은 라면, 우유, 그리고 공백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문이 잠겨 있었던 그 집, 생활의 흔적만 남긴 그 공간, 그건 정말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무대였을까요? 밤 11시 30분, 엘리베이터 CCTV에는 장본 봉투를 든 선아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손에는 마트 비닐 2개가 들려 있었죠. 하나는 라면과 우유, 그리고 간단한 생필품, 다른 하나에는 분식집 재료로 보이는 어묵과 양파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평소처럼 미소가 있었어요. 그 미소가 화면을 끝으로 사라진 게 마지막이었죠. 그로부터 2시간 뒤 윤현 씨가 귀가했습니다. 그는 흰색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양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며 하품을 했고 시선은 잠깐 천장을 올려다보는 듯 했어요. 그 짧은 장면이 생전 마지막으로 확인된 그의 모습이었어요. 이후 그들은 다시 카메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현관문 안쪽 식탁 위엔 라면과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 봉투의 입구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라면은 5개들이 묶음 중 하나가 빠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사용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라면을 꺼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끓이려다 멈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 상태로 남겨둔 걸까요? 냉장고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음식들이 남아 있었어요. 반찬통은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통은 냄새가 심했죠. 그러나 선아 씨는 평소 위생관념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새벽 분식집 문을 열기 전에 집안을 정리하는 걸 가장 먼저 했다고 해요. 그런 그녀의 집이 일주일 이상 그대로였다면 단순한 부재로 설명되긴 어렵겠죠. 거실에는 반려견의 배변 패드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배설물이 굳어 있었고 물그릇의 물은 절반쯤 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 며칠 동안 이 집을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었어요. 누군가 최근에 청소기를 돌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 주인이 사라진 뒤 누군가 들어와 청소를 한 걸까요? 아니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걸까요? 선아 씨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마트 결제 시각은 밤 11시 21분. 그로부터 10분 뒤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트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손님도 거의 없었고 선아 씨가 계산할 때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죠. 그 평범한 인사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현 씨의 귀가 시각은 새벽 1시 27분. 같은 아파트 거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그 시간대엔 엘리베이터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CCTV에는 분명 그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기록과 영상 중 하나가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고의로 수정된 걸까요? 식탁 옆 의자에는 접이식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분식집 매출 정산 노트와 현금 38만 원이 들어 있었죠. 지문은 오로지 선아 씨의 것이었어요. 이상하죠. 만약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라지려 했다면 그 돈을 그대로 두고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 기묘한 건 그날 이후의 행동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선아 씨의 분식집 거래처에 오늘은 집안일로 문을 닫겠다는 문자 한 통이 발송됐습니다. 그 시각은 오전 9시 17분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 문자 전송 위치는 이 아파트 단지 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문자를 보냈던 걸까요? 선아 씨 본인이었다면 왜 그날 이후 흔적이 끊겼을까요? 윤현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뮤지컬 연습단에게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쉬겠다는 문자를 보냈죠. 그 문자 역시 비슷한 시각 오전 9시 15분경에 전송됐습니다. 두 문자의 시각은 거의 동시에 맞춰져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맞춰 보낸 걸까요? 경찰은 집 안에서 두 사람의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최근 사용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 마지막 접속 로그는 새벽 1시 12분. 선아 씨가 귀가한 시각 이후 윤현 씨가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 짧은 1시간 반 동안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간이 두 사람의 생애 마지막 교차점이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방 안에는 이상할 만큼 정리된 책상도 있었어요. 문구류는 각이 맞게 정렬되어 있었고 노트북 옆에는 계약서라는 이름의 파일철이 놓여 있었죠. 서류 내용은 공연 관련 협약서였지만 마지막 장엔 낙서처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정리되면 말하자. 그 문장은 누가 쓴 걸까요? 선아 씨의 필체로 보이긴 했지만 정확한 필적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생활의 정리와 부재의 혼돈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제자리가 오히려 불안함을 만들고 있었죠. 라면, 우유, 배변 패드, 영수증. 이 평범한 물건들이 사건의 중심 단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은 이렇게 회상했어요.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다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장은 너무 깨끗했어요.
오히려 그게 이상했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어긋나 있지 않다는 게 말입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아요. 정상처럼 보이는데 이상한 집, 정돈돼 있는데 불안한 공간, 평범한 일상 안에서 사라진 두 사람의 흔적은 모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건 누군가의 일상일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 연출해둔 무대였을까요? 식탁 위의 라면과 우유. 그 단순한 조합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보시나요? 수변구의 이 아파트는 15층 복도식 구조였어요. 각 세대 앞 복도에는 가로로 긴 난간이 있고 양쪽 끝에는 비상계단이 연결되어 있었죠. 보안용 CCTV는 각 층 엘리베이터 앞과 복도 중앙, 그리고 비상계단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 두 사람 중 누구도 나가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어요. 경찰은 모든 영상을 3일치나 돌려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후문, 분리수거장, 심지어 관리실 출입로까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윤현 씨와 선아 씨가 들어오는 장면만 있었지. 나가는 장면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들어온 건 확실한데 나간 건 확인이 안 됩니다. 문이 닫힌 이후로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간단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어요. 집 안에선 다툼의 흔적도 없었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만약 자발적으로 외출했다면 잠금 장치가 어떻게 안쪽으로 잠겼을까요? 스스로 걸었다면 다시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CCTV는 침묵했어요. 이 아파트의 구조상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한 대의 카메라에는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사팀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비상계단 루트를 이용했을 가능성. 둘째, 옥상 통로를 통해 옆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셋째, 지하주차장 사각지대를 통과했을 가능성.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었어요. 단지 벽면에 부착된 경보기 센서만 있었죠. 밤에는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 불이 켜지는 구조였는데 사건 당일엔 그 불이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실의 센서 기록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당시 일부 센서가 오작동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었죠. 그게 단순한 기계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하주차장 CCTV는 총 6대였어요. 하지만 15층에서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죠.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가 새벽 2시 이후 정기 점검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새벽 시간대엔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계단을 이용했다는 말인데 그 좁고 긴 계단을 통해 두 사람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어요. 비슷한 체형의 요원을 투입해 계단을 내려가 외부 담장을 넘어보는 시험이었죠. 결과는 의외였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났어요. 금속 손잡이를 잡고 움직이는 소리, 계단의 철제 난간이 흔들리는 소리, 모두 이웃이 들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출구가 있었을까요? 아파트 1층에는 재활용장이 있었어요. 정면 카메라는 있었지만 벽 뒤쪽은 사각지대였죠. 재활용장 옆에는 낮은 담장이 있었고 그 너머는 주차장 뒤편의 좁은 통로로 이어졌습니다. 그 통로는 오래된 배수관이 지나가는 길이었고 끝은 하천 둔치로 연결돼 있었죠. 주민들은 말했어요. 거기요? 밤에는 아무도 안 다녀요. 가로등도 없고 그냥 어두컴컴한 길이에요. 만약 누군가 그 길로 나갔다면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 경로를 알고 있었다면 혹은 누군가 일부러 그 루트를 알려줬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CCTV 기술 분석팀은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사건 당일 새벽 1시 35분부터 2시 10분 사이 지하 2층 서쪽 출입구 카메라가
3분간 프레임 드랍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화면이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죠. 이건 흔한 오류일 수도 있었지만 그 시각은 윤현 씨의 귀가 이후와 겹쳤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걸까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 기둥 중 한 곳에 흙이 묻은 신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감식 결과 사이즈는 265mm, 남성 운동화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윤현 씨의 신발은 270mm였죠. 그럼 이건 누구의 신발 자국이었을까요? 그 자국은 하천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고 그 너머는 외부 배수 통로였죠.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자물쇠는 새로 교체된 흔적이 있었어요. 관리소장은 말했습니다. 며칠 전 누수가 있어서 열쇠공이 와서 바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록이 없네요. 그 타이밍은 실종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누가, 왜 그 자물쇠를 교체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모든 정황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우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의심을 시작해야 할까요? CCTV는 귀가만 기록했고 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에는 일상만 남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그들보다 먼저 준비된 것처럼 말이죠. 수사관은 나지막이 말했어요. 사건 현장엔 폭력도 도주도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실종이든 은폐든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비상계단, 재활용장, 하천 둔치, 그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엔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아침, 선아 씨의 분식집 거래처 대표는 이상한 문자를 한 통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은 집안일로 문 닫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바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평소 선아 씨는 문자를 잘 보내지 않았어요. 대부분 전화를 걸어 직접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너무 건조했고 어딘가 기계적으로 느껴졌다고 했어요. 같은 시각 윤현 씨의 뮤지컬 앙상블 단체 채팅방에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연습에 불참하겠습니다. 그 문장 역시 어딘가 낯설었죠. 윤현 씨의 평소 말투는 훨씬 부드럽고 감탄사나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마치 누가 대신 쓴 듯했어요. 두 메시지는 모두 오전 9시대에 발송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통신사 위치 정보를 조회했어요. 놀랍게도 두 메시지 모두 해륙시 수변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그 시각 누군가는 여전히 그 집 안 혹은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본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휴대폰을 가진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이후의 기록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어요. 선아 씨의 휴대폰은 오전 10시 3분을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윤현 씨의 휴대폰은 조금 더 버텼어요. 오전 10시 48분, 수변구 외곽 도로를 지나 교량 근처에서 신호가 끊겼죠. 두 휴대폰의 마지막 위치가 서로 달랐다는 건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에서도 그들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자가 전송됐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사건 발생 3일째, 분식집의 공과금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관리비, 수도요금, 식자재 대금, 모두 평소와 똑같은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걸까요? 아니면 사건 이후에 누군가 계좌에 접근한 걸까요? 문제는 그 계좌 비밀번호가 변경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6월 2일 밤 11시 50분, 즉 선아 씨가 귀가한 지 20분 후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로그인 시도를 확인했어요. 접속 위치는 놀랍게도 집 내부였습니다. 노트북 전원이 켜져 있었고 마지막 사용 시간은 새벽 1시 12분. 그 이후 완전히 꺼졌죠. 컴퓨터 안엔 이메일 초안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며칠간 개인 사정으로 영업 중단합니다. 보내진 메일이 아니라 작성 중이던 초안이었죠. 누군가 쓰다만 흔적이었어요. 커서가 문장 끝에서 멈춰 있었고 그 아래엔 미완성된 단어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정리. 정리 뒤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의 스마트폰 모두 사건 직전 새로운 연락처가 추가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고 단지 번호만 있었어요. 하지만 통화 내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신된 통화는 윤현 씨가 공연 관계자에게 건 전화였고 그 통화가 끝난 시각이 밤 10시 58분이었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그 전화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편 선아 씨의 분식집 SNS에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45분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사진은 없고 글만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마지막에 붙은 웃음 표시가 이상했죠. 그녀는 평소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이모티콘 하나가 다를 뿐인데 가까운 사람들은 단번에 눈치챘어요. 그건 선아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 게시글은 정확히 17분 뒤 삭제됐습니다. 누가 올리고 누가 지웠던 걸까요? 집 안에서? 밖에서? 아니면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을까요? 그 시각 아파트 단지 후문 CCTV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얼굴은 모자에 가려 식별되지 않았고 키는 175cm 정도였어요. 그 남성은 단지 내부로 들어왔지만 다시 나가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주민 한 명이 말했어요. 새벽에 누가 택배 박스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차에 싣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비상계단 쪽으로 갔죠. 그 증언은 나흘 뒤에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휴대폰 신호가 끊기기 직전이었어요.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진 사람의 메시지가 이후에도 계속 활동한 기록이 있다면 그건 대리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평소의 생활 리듬을 모방하는 거죠.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늦게 이상을 느끼니까요. 그 말은 어쩌면 이 사건의 핵심이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대리 실행되고 있었어요. 문자, 이체, 게시물 모두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생명이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집 안의 공기마저 멈춰버린 생활처럼 느껴졌죠. 식탁 위엔 여전히 라면 봉지가 있었고 우유는 상했고 반려견은 주인을 기다리며 현관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집 안에서 누군가의 손끝만이 마지막 흔적을 남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디지털 기록 속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것을 썼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문자와 이체, 그리고 게시물 모두 본인들이 남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들의 일상을 대신 연출한 걸까요? 그리고 그 연출의 목적은 숨기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별이었을까요? 사건이 알려진 건 휴대전화 신호 덕분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연락 두절로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경찰은 통신사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윤현 씨의 휴대폰은 6월 2일 오전 10시 48분 해륙시 외곽도로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꺼졌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12분 선아 씨의 휴대폰은 서울 동측 외곽 왕복 4차선 도로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어요. 두 신호는 서로 300km 가까이 떨어져 있었죠. 그들은 함께 사라졌는데 휴대폰은 왜 서로 다른 도시에서 끝났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분산이었을까요? 경찰은 처음에 동시에 이동했다가 흩어졌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 간격이었어요. 윤현 씨의 신호가 끊긴 건 오전이었고 선아 씨의 신호는 밤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두 신호 모두 이동 중 정지 형태로 끊겼습니다. 즉, 전원이 꺼진 게 아니라 신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윤현 씨의 마지막 위치는 해륙시 외곽 교량 아래 주차장 근처였어요. 거긴 평소 낚시꾼들이 잠깐 차를 세우는 곳이었죠. 당시 CCTV에는 차량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흰색 SUV, 차종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차량은 오전 10시 40분쯤 주차장에 들어와 11시가 되기 전에 빠져나갔죠. 그 안에서 사람이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시간 후 서울 동측에서 선아 씨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그 지역은 물류창고 단지로 야간에도 트럭이 자주 오가는 곳이었죠. 해당 시간대에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특별한 인물은 찍히지 않았어요. 단지 9시 11분, 신호가 완전히 끊기기 직전에 전화기 전원이 켜졌다, 꺼지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잠깐 전원을 켠 뒤 다시 끈 것처럼 보였어요. 통신 전문가는 말했어요. 신호가 2번 끊기면 한 번은 기계가 움직였다는 뜻이고 다른 한 번은 사람이 개입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휴대폰을 움직였던 걸까요? 그리고 왜 굳이 두 곳으로 나누어 두었을까요? 경찰은 두 신호를 연결하는 경로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두 지점 사이 이동 시간은 약 4시간 반. 중간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3곳 있었어요. 그중 한 톨게이트에서 흰색 SUV가 지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카메라 반사로 인해 식별되지 않았지만 모양이 비슷했죠. 그게 같은 차량이었다면 누군가 두 사람의 휴대폰을 따로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폰만 이동한 것일 수도 있었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였을까요? 윤현 씨의 아버지는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착한 애였어요. 연습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엔 분식집 도와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이들의 규칙적인 생활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휴대폰 위치가 서로 달랐던 이유. 그건 어쩌면 두 사람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분리된 결과였을지도 몰라요. 사건 다음 주, 한 택시 기사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여자 한 명이 혼자 타더라고요. 가방을 안 들었고 표정이 무표정했어요. 말을 거의 안 했죠. 목적지는 서울 동측 창고단지 입구였어요. 하지만 택시 블랙박스 영상엔 그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요금 결제는 현금이었죠. 그 여자가 선아 씨였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신팀은 다른 분석을 시도했어요. 두 휴대폰의 마지막 전파 세기를 역산해 신호의 방향을 비교했죠. 그 결과는 이상했어요. 윤현 씨의 폰은 고정된 상태에서 전원이 꺼졌고 선아 씨의 폰은 움직이면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려 했다는 추측도 가능했죠. 이 시점에서 사건은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라졌는데 한쪽은 아침, 다른 한쪽은 밤.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시간. 그 사이 10시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요? 한 수사관은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신호는 서로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그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문장은 사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분리된 행적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만약 누군가 두 사람의 휴대폰을 따로 운반했다면 그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흔적 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경찰 서버 안에 저장된 위치 좌표, 날짜와 시간, 신호 강도, 모두 디지털 숫자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죠.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개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정말 두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들의 마지막 발자국을 서로 반대편에 남겨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시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부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한 번쯤 돌리고 지나갔죠. 그곳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 안쪽에는 여전히 생활이 있었습니다. 거실 TV에는 정해진 시간에 자동 녹화가 켜졌다 꺼졌고 주방 타이머는 매일 저녁 8시를 가리켰어요. 누군가 살아있을 때 설정한 일상의 루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냉장고는 여전히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고 우유는 이미 상해 있었지만 그 곰팡이조차 일정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시간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경찰이 다시 현장을 점검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식탁 위에 있던 라면 봉투, 배변 패드, 반려견의 장난감, 심지어 현관 옆에 마트 영수증까지 날짜는 6월 1일로 찍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단 하나의 손길도 닿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말했어요. 이 집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죠. 정말 그랬어요. 이 집은 조용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했어요. 현관 근처엔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주소는 정확히 그 집이었고 보낸 사람은 공연 소품 업체였죠. 안에는 스팟라이트용 미니 조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현 씨가 공연 준비를 위해 주문했던 물건이었어요. 그 상자가 도착한 시각은 6월 2일 새벽 4시 20분. 누군가 문 앞에 내려놓았지만 그건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택배 기사 말에 따르면 그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불이요.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건 이 사건을 상징하는 한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경찰은 집 안의 냄비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엔 얇은 얼룩이 남아 있었죠. 무언가를 끓였다가 급히 비운 흔적 같았어요. 시간은 새벽 무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늦은 시간에 물을 데웠다는 뜻이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걸 다 비우고 떠났을까요? 싱크대 밑에는 설거지한 그릇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마치 다음날 다시 사용할 것처럼요. 수건은 깨끗했고 욕실 거울엔 손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완벽했죠. 보통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의도로 정리를 한 걸까요? 현관문 옆에 붙어있던 메모지가 눈에 띄었어요. 가스 잠금 확인. 그 문구는 평소 선아 씨가 적어두던 메모였어요. 깔끔한 필체였죠. 하지만 그 옆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다른 글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 누군가 나중에 덧붙인 글씨 같았어요. 피랍이 약하고 글자가 흔들려 있었죠. 그 글씨가 윤현 씨의 것이었는지 누군가 모방한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복도 끝에서 개가 계속 낑낑거렸어요. 그 집 반려견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엔 조용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마지막 울음소리인 줄 몰랐어요. 그 반려견은 결국 구조됐지만 몇 주 뒤 입양센터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수의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팠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주인을 오래 기다린 흔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그 작고 순한 생명만이 그날 밤의 마지막 증인이었던 셈이었죠. 집 안에서 발견된 물건 중에는 하천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윤현 씨가 공연 리허설 전에 자주 걷던 산책 코스였어요. 지도에는 형광펜으로 몇 군데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하천 둔치, 폐창고, 오래된 다리 아래, 모두 외딴 곳이었어요. 경찰은 그 표시된 지점을 모두 탐문했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암시라고 생각했죠. 윤현 씨가 미리 무언가를 계획했던 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었어요. 서류 어디에도 그가 준비했다는 기록은 없었죠. 그저 그가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도시는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사건은 희미해졌죠. 하지만 가끔씩 경찰서 사건 기록 보관실에서 이 파일을 꺼내보는 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일 맨 끝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생활의 증거는 명확하나 사건의 증거는 불명확. 이건 결국 이 사건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어요. 모든 게 평범했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집의 시계는 아직도 그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확히 6월 2일 새벽 1시 12분. 그 시간 이후로 시계의 배터리는 멈춰 있었죠. 배터리가 닳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집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일까요? 모든 증거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냉장된 공기, 멈춘 시계, 다른 배터리, 그리고 한 번도 눌리지 않은 초인종.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묻고 있었어요. 그날 밤, 문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울린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해륙시 수변구의 그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현관 초인종은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고 식탁 위의 라면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 집이 시간이 멈춘 곳 같다고 말했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의 먼지가 떠다녔지만 공간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건 발생 후 3년, 경찰은 여러 차례 재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옥상 물탱크, 지하 창고, 하천 둔치, 심지어 인근 산책로까지 뒤졌지만 단 하나의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에 낡은 전단지만 흩날렸죠. 찾습니다, 윤현. 선아 부부 실종.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의 시점은 이제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집을 잊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이 꺼진 그 창문을 바라보는 이웃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고 했어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현관문 틈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철저히 준비한 사라짐이었을까요? 서류상으로 이 사건은 미확인 실종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정리라는 단어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집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냉장고 속의 우유, 닫힌 노트북, 미완성된 이메일, 모든 건 그날 이후 그대로였어요. 마치 주인이 잠깐 외출한 것처럼요. 경찰 기록에는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분명하지만 사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지금도 해륙시 경찰 내부 문서에 남아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두고 문 없는 실종이라 불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사람은 나갔고 흔적은 남았지만 진실은 사라졌던 사건이었죠. 사건 이후 윤현 씨의 뮤지컬 팀은 잠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동료들은 공연을 재개할 때마다 무대 뒤에 빈 의자를 하나 남겨두었다고 해요.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어요. 그 말엔 단순한 애도의 의미만이 아니었죠. 어딘가에서 여전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선아 씨의 분식집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바꾸지 않은 듯했죠. 새 주인은 처음엔 몰랐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사라진 줄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기름 냄새 사이로 라면 향이 났어요. 새로 튀긴 것도 아닌데 라면 냄새가 계속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고 합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그 형사도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사건이라는 건 언제나 흔적으로만 남습니다.
그 흔적이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때서야 진실이 조금 보이죠. 그의 말처럼 이 사건은 아직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남아있는 생활의 잔향이 지금도 조용히 울리고 있는 것 같았죠. 누군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그날의 기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 아파트 앞을 자주 지났다. 밤이면 창문 사이로 불빛이 살짝 새어나왔는데 그게 정말 전등불이었을까? 아직도 모르겠다. 우린 흔히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찾을 수 없어요. 단서가 아니라 공백으로만 존재하니까요. 이 사건이 바로 그랬어요. 보이는 건 일상뿐인데 그 일상 속에 감춰진 공백이 너무 크고 깊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단서가 평범할 때 오히려 그 평범함이 의심스럽다면요? 생활의 흔적이 증거가 되고 공백이 목격자가 될 때 그건 여전히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이 품고 있던 시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날 이후 문은 닫혀 있었고 CCTV는 침묵했으며 두 사람의 이름만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그걸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묻습니다. 그 집, 그 생활, 그 공백, 그 안엔 대체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 멈춘 시계, 그리고 사라진 두 사람. 문은 닫혀 있었고 CCTV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진실극장에서 우린 또 다른 공백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것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니까요.